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어둠은 언제나 조용히 움직입니다. 국경을 넘는 발걸음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침투는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을 스며듭니다. 기술과 정보, 그리고 사람, 그 틈새를 파고드는 이들은 과연 어디에 숨었을까요? 간첩이 낯선 시대라 말하지만 그들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일상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과 증언,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진화한 간첩의 실체를 추적해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던 시기, 누군가는 남조선의 분란을 바랐습니다. 지령의 발신자는 대남공작기구인 북한문화교류국, 수신자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이국장 서가무게 씨였습니다. 그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및 오산 공군기지 내 군사시설 등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25년 5월 15일 수원고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박광서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국정원 블랙요원 비밀요원과 경찰의 오랜 공조 수사 끝에 검거된 석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고 앞선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9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예전의 내부 자료를 통해 보면 2019년부터 이런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한국은 간첩하기 좋은 나라 요원들이 말하는 북한의 숨은 공작망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 있게 갖추어 나가며 평택부두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 장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대북 강경분자들이 방한하는 경우 집중행동 기간을 설정하고 회담 장소와 숙소 주변, 이동 경로들에서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찍기, 포위행진과 같은 투쟁들도 격렬하게 벌여나가는 방법도 연구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관련 자료는 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의 움직임들과 전망, 선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대처 방안들, 일총 발전을 위한 지사장의 의견 등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개인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공작의 흔적일까요? 냉전이 끝난 지 오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한국은 간첩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 간첩은 철책을 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 속 오피니언 리더를 매개로 여론을 흔들고 AI와 해킹 기술을 무기로 국가 시스템의 틈을 파고듭니다. 간첩은 어디에서 어떻게 암약하며 우리 사회에 어떤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까요? 시사저널은 간첩 검거 작전에 참여했던 국정원과 경찰,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전 현직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 2025년 진화한 간첩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스파이 에이전트, 첩자시대와 국가마다 부르는 이름은 달랐지만 이문은 같았습니다. 적국의 정보를 탐지하고 내부를 분열시키며 체제를 교란하는 보이지 않는 병기, 바로 간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간첩, 그 중에서도 북한의 난파 간첩은 분단 현실이 낳은 가장 정치적이고도 모순된 존재입니다. 헌법상 북한은 적국이 아닌 반국가 단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며 한국 사회의 균열을 노리는 공작원들은 그 어느 적국의 스파이보다 한국 안보를 위협해왔습니다. 실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간첩 활동이 활발한 무대로 꼽힙니다. 1949년 국군 내부에 침투한 남로당 간첩단 사건을 시작으로 1950년대 한국 전쟁과 휴전기를 거치며 북한의 대남 침투 공작이 상시화됐습니다. 1960년대 이후엔 울진 삼청 무장공비 사건을 통해 무장형 간첩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1970년부터 80년대에는 난파 간첩 침투가 이어졌고 이른바 KAL기 폭파 사건으로 김현희 등 실제 공작원이 잇따라 적발 체포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일심해와 왕재산 사건 등을 거치며 간첩 활동이 지하조직형 네트워크형으로 진화했습니다. 2010년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아로 사건이 불거지며 그 흐름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간첩 사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잠수정으로 침투하거나 총격전을 벌이는 대규모 무장 간첩 사건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남북관계가 대결 일변도에서 벗어나면서 직접 침투형 공작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보기술 발달로 감시와 추적이 정교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디지털 공간과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북한의 은밀한 침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 수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14명입니다. 이 조항은 북한 등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아 정보를 수집하거나 선전선동 활동을 벌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실상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하는 실질적 조항입니다. 현행 헌법 체계상 북한은 적국이 아닌 반국가 단체로 분류돼 있어 수사기관은 형법상 간첩죄 대신 국가보안법 제4조를 적용합니다. 즉 북한의 지시나 공작을 수행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협한 이들이 바로 목적 수행 혐의자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이외 북한 김일성 일가 등을 숭배하는 표현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북한 공작원과 온오프라인으로 교신한 혐의 회합통신, 북한에 몰래 재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34명에 이릅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한 해에 평균 10명 남짓한 간첩사범 검거 건수를 들어 그 심각성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대적인 대공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상당합니다. 실제 군부독재 시설 대공수사라는 명분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썼던 제1동포 고 최창일 씨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장기간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단 먼 과거의 일만도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간첩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벗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3년 검찰은 북한 이탈주민 전용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를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유 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그의 여동생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년 9개월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유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3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민주노총 산하 간부 4명 중 2명도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정당국 관계자들도 이 같은 비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 동료들의 과오 앞에 한 수사관은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며 고개 숙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공수사의 투명성, 수사관들의 인권감수성, 합법적인 증거의 중요성 등이 사정기관 내부적으로도 더 강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일부 관계자들은 그래서 지금 한국은 간첩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공작의 명분으로 개방된 행정정보가 공작의 재료로 법치의 이름으로 보장된 인권이 공작의 방패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역설이 간첩 수사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공수사는 특성상 비합자료를 토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개시부터 증거 수집, 기소 전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첩은 음지에서 활동하지만 법원은 끊임없이 양지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시민사회는 인권과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고 윗선은 정치적인 부담을 호소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공수사는 직원들 사이 투입 대비 성과와 보상이 적은 레드오션이라 불립니다. 반대로 간첩은 SNS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 주요 기관과 인사들의 정보를 얻고 이 증거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 전 간부는 대공수사에서 비밀과 밀행성은 필수인데 우리 사회는 감사, 감독, 정보 공개 등 제도적 투명성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간첩의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공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좋은 제도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간첩 검거에 가장 큰 제약이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뒤 간첩 관련 정보와 수사의 이음새가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엔 첩보 수집부터 분석, 간첩 수사까지 국정원의 지휘 아래 이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논란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국정원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역할이 제한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문제는 이후 간첩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대공수사권을 잃은 국정원이 여전히 블랙 요원을 앞세워 간첩 첩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경찰과의 공조는 원활하지 않다는 게 내부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국정원이나 방첩사는 평생 대공수사를 전담하기에 간첩 수사가 하나의 커리어가 됩니다. 특히 국정원은 안보 목적을 위해 감청을 전담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간첩 사건은 단발적 범죄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보전입니다. 특히 범죄자는 증거를 남기지만 간첩은 증거를 지우는 걸 임무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면 전체 그림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의 공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국정원 내부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정보원 노출 문제 등을 두고 조직 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들이 쌓여 첩보 분석 등을 담당하는 정보 파트와 이들의 협조가 절실한 수사 파트 간의 거리가 벌어진 건 오랜 문제라고 국정원 관계자가 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안보 공백에 우려가 나옵니다. 한 전직 방첩사 간부는 방첩사는 군 내부의 간첩과 스파이를 추적하는 유일한 조직이었는데 수사 기능이 분리되면 조직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다며 간첩 수사는 통합보다 분절이 문제다. 정보와 수사, 조사 기능이 따로 놀면 그 사이에서 증거와 맥락이 증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간첩의 활동 반경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당국은 최근 북한이 AI와 해킹 기술을 접목한 신공작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이미 군단급 이상의 수준으로 금융 마비와 산업기술 탈취, 여론 교란까지 전방위 공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기업 스틸리언의 손주환 선제대응팀장은 북한은 챗GPT 탈옥 기법으로 정보 차단 장치를 우회하거나 딥페이크로 음성과 얼굴을 위조해 신뢰 체계를 흔든다며 언론과 데이터 오염까지 가능해 사실상 AI를 역이용한 공작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공격자는 하나의 경로만 뚫으면 되지만 방어자는 모든 경우에 수를 막아야 한다며 해커들이 국가 기반 시설의 취약점을 노려 마비시키는 것은 미사일 한 발을 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까지도 기업용 SSL VPN 통신사 서버, 금융권 시스템 등 신뢰받는 보안 인프라의 허점을 이용해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방어체계가 이 같은 무형의 전쟁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 팀장은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보안은 느슨해진다며 정부는 사고가 터진 뒤에야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은 비즈니스가 우선이라며 보안을 후순위로 두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출신 윤봉환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사이버 안보 사범의 추적은 국경을 넘나드는 협조가 필수지만 현재 경찰과 국정원 모두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공작과 심리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투트랙 전략 속에서 한국 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술적 방어 체계 강화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보 수사 기능 간 협업 체계를 복원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첩보 공유망을 확대하는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아가 시민들의 안보관, 대공수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공작은 비단 기술이나 무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의 일상 속 언론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여론전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보의 마지막 방어선은 경찰도 국정원도 아닌 국민들의 경각심이라는 것입니다. 간첩 검거 작전을 지휘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은 높아졌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현 정부를 부정하며 사회주의를 외쳐도 이제는 누구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트릭입니다. 간첩은 더 이상 무표정의 첩자가 아닙니다. 미소를 띤 얼굴로 우리의 일상과 의식을 파고듭니다. 간첩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진 지금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간첩을 잡는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 사회의 위기 신호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공수사의 현주소를 추적해야 합니다. 간첩 수사기관, 수사권이 사라진 기관, 해체 위기인 기관에선 모두 이런 냉소가 흘러나옵니다. 대공수사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불안정한 수사체제 간첩의 정해 및 처벌에 대한 입법 공백, 간첩에 대한 낮은 경각심 등 산무 상황이 맞물리며 한국 사회의 대공 방어선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간첩에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시사저널은 실제 간첩 검거 작전에 투입됐던 전 현직 국정원, 방첩사, 경찰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재구성해 국내 간첩 수사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간첩은 어떻게 잡을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수사 체제를 논하려면 간첩 검거 작전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간첩 수사의 핵심은 전문성과 비밀 유지입니다. 우선 간첩은 일반 범죄와 달리 신고자, 사건 피해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마치 사이비 종교의 신도처럼 추종하는 조국과 조직을 위해 전력을 쏟습니다. 따라서 간첩 수사가 성공하려면 음지에서 단서를 찾되 다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위장 잠입이나 내부 협조자를 씹는 수사의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간첩 검거 작전이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씩 걸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첩 수사의 가장 큰 노하우를 지닌 기관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뺏기기 전인 2023년 적발한 간첩단 상부망은 크게 4곳입니다. 그해 1월 전북간첩망, 3월엔 창원간첩단, 4월 제주간첩단, 5월에는 민주노총 침투 간첩망 관련자들이 각각 4명 안팎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이들 새끼 조직에 대한 후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출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창원간첩단의 경우 국내에 포진된 이들 하부망은 총 68곳으로 백주대낮에도 간첩이 활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 받은 경찰청, 전문성 충분한가? 그러나 간첩수사 제1방어선이었던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더 이상 강제수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았습니다. 수사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후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5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검거 후 송치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20명입니다.
범죄 행각으로 보면 목적 수행 1명, 잠입 탈출 5명, 찬양 고무 10명, 회합 통신 2명, 편의 제공 2명 등이 검거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고군분투에도 국내 간첩 수사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토로 한탄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시사저널이 국회 정보위원장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경찰 인력 13만여 명 중 안보경찰 인력은 2,255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안보수사 인력 대공수사, 산업기술 유출, 안보사이버, 테러 방첩이 1,124명, 일반 안보 인력 관리자, 안보수사 지원, 신변보호, 안보상황, 공항 항만 관리 등은 1,131명입니다.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비해선 늘어난 규모지만 전체 경찰 인력 중에선 1%대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간첩신고 체계 역시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03년 안보신고 113은 정부의 유사번호 정리 기조에 따라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연도별 113 간첩신고 접수 건수 현황 및 신고 유형을 문의한 결과 경찰은 112 시스템상 신고 통계는 61개 사건 종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간첩 관련 신고 유형은 별도 분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안보사건 관련 전문 접수 인력 역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면서 첩보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보원의 신원보호가 중요한 국정원 요원들이 경찰의 간첩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길 꺼리고 있다는 후문도 나옵니다. 간첩 검거작전에 참여한 한 수사관은 시사저널에 국정원은 간첩 첩보가 주 전공이지만 경찰은 간첩 수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언젠가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기에 전문 자산을 쌓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국정원과 차별화하기 위해 북한이나 개별 간첩단보단 북한 외 국가, 더 큰 국가안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수사권을 빼앗긴 국정원도 협조보단 견제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 대신 정보수집 분석 첩보 제공 차원의 대공조사권을 부여받았지만 제대로 집행하기엔 법적 공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간첩조사는 업무 특성상 은밀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현행 국정원법상 대공조사권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고 현장 판단에 따른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조사권은 사실상 간첩활동이 의심되는 일을 조사하기 위해 임의 출석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공수사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방첩사령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방첩사령부의 해체 수준 개혁을 예고하면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중심의 방첩사를 해체하고 3대 방첩수사보안 기능 중 방첩만 남기고 수사와 보안은 무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방첩사는 내란 외환 반란죄와 국가안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10개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권한을 국방조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방첩사의 핵심 기능인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도 합동참모본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이관됩니다. 방첩 기능도 다른 기관으로 점차 흡수되면서 결국 방첩사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첩사는 보안사, 기무사, 국가안보지원사 등 간판이 변했지만 최소한의 기능과 권한은 유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기무사 개헌 문건 논란으로 방첩사 해체를 검토한 바 있지만 이름 변경과 인원 축소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군 보안 사고에 대응할 전문 기관과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방첩사가 연도별 진행한 보안조사 건수를 보면 2021년 224건, 2022년 412건, 2023년 665건에 달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육군 소속 정보 분석 담당 병사가 중국 측에 매수대 6천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훈련 기밀 정보를 넘긴 사례 등 방첩사가 처리한 군사 방산 기밀 사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안보 수사를 지휘했던 방첩사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박탈된 상황에서 폐지될 위기에 몰리면서 국내 국가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시사저널과 만난 안보 전문가들 역시 간첩수사 체제 개편 전반의 흐름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기무사 출신인 정임재 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지난 30여 년간 간첩도 잡고 보안활동도 해온 사람으로서 방첩사 폐지는 간첩들에게 우리의 국가 전략자산을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간첩 검거 조직의 기능을 무력하게 쪼개며 자해 정책을 펼치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출신 윤봉환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적대적 2개 국가론을 확립하면서 정찰총국 등을 활용한 군사부문에서의 대남 정보활동을 강화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방첩사 수사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옥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방첩사 해체는 곧 군의 무장해제를 뜻한다면서 방첩사는 간첩만 잡는 게 아니다. 군 내부 작전 인사 기밀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군의 유일한 방첩기관이다. 방첩사를 해체했을 때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뿐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교수는 한국의 간첩수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정원의 수사권 원상회복이 불가피하다.
지금 경찰의 간첩 수사는 박사 과정을 공부해야 하는데 학부생을 앉혀놓은 셈이라며 간첩 수사는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유민주연구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공수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방첩사 안보 관련 수사권 존폐 입장을 묻는 질문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8.6%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약 2배였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한 입장 역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더 이상 간첩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방첩사 해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방어선, 흔들리는 수사체계, 그리고 낮아지는 경각심. 안보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내 최초 노르웨이 자연산 물개 오메가3 프리미엄 셀 올예라는 제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먹어보고 와 대단하다 라고 저의 몸이 능이 왔습니다. 저는 거의 아침마다 이 하체가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국내 최초 노르웨이 자연산 물개 오메가3 프리미엄 셀 올예 는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메가3보다 무려 3배에서 5배 이상의 많은 영양 물질이 들어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판매하는 오메가3는 고등어 기름이지만 이 제품은 자연산 물개로 만들기 때문에 아침마다 불끈불끈 화끈화끈은 당연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이 아랫도리가 후끈후끈 불끈불끈 여러분 정성상 감독이 열차게 온몸으로 느끼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